자, 중학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이야기들을 아주 쉽고 재밌게 싹 다 풀어드리는 오늘의 쉬운 설명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는 진짜 기묘해요. 아니, 요즘 뉴스 보면 우리나라 기름 회사들, 즉 정유사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회사 사람들은 우리 진짜 큰일 났다 하면서 울상을 짓고 있거든요. 돈을 이렇게 쓸어 담았는데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비밀을 저랑 같이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일단 이 영 개수 좀 보세요. 세기도 벅차죠? 바로 5조 원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 정유사들이 올해 1분기, 그러니까 딱 석 달 만에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이익이 무려 5조 원이에요. 진짜 입이 쩍 벌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평생, 아니 몇 번을 다시 태어나서 못 쓸 이 거대한 돈의 산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낸 겁니다. 경제뉴스에서는 이렇게 기대 이상으로 깜짝 놀랄 만큼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석 달 만에 5조 원을 벌었다? 매일매일 축제를 열고 파티를 해도 모자랄 판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정유사들은 우리 진짜 다 망하게 생겼어요 라면서 정부에 SOS를 치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갈퀴로 긁어 모았는데 왜 눈물을 찔끔 흘리고 있을까요? 그냥 배가 불러서 엄살을 부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챕터, 5조 대박의 비밀. 그 거대한 수익의 베일을부터 한번 쫙 벗겨보겠습니다. 작년이랑 올해 비교한 걸 보면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작년 1분기에 이 회사들이 번 돈이 811억 원이었거든요. 이 811억도 엄청 큰 돈이죠. 그런데 올해 1분기는 무려 5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작년이랑 비교하면 수익이 거의 우주를 뚫고 날아간 수준이에요. 불과 1년 만에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돈,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가져갔을까요? 이미 발표된 걸 보면요. SK이노베이션이 약 2조 원, GS칼텍스가 1조 9천억 원, S-오일이 1조 2,300억 원을 벌었고요. 여기에 HD현대 오일뱅크도 2천억 원대 이익을 낼 걸로 보입니다. 이 네 군데 실적을 싹 다 더해보니까 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온 거죠. 수치로 딱 보니까 어때요? 5조 원 대박? 이거 절대 헛소문이 아니라 명백한 팩트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챕터. 그럼 진짜로 자기들 실력으로 이 돈을 다 번 걸까요? 이른바 흑자의 착시 현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 5조 원을 두고 착시 현상이라고들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유사는 중동 같은 곳에서 가공 안 된 까만 원유를 사와서 휘발유로 만들어 파는 곳이잖아요. 근데 중동에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이 원유 가격이 꽤 쌌단 말이죠. 그래서 정유사들이 좀 싸네? 하고 창고에 기름을 잔뜩 쟁여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뻥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름값이 쫙 올라가 버린 겁니다. 옛날에 싸게 사둔 기름을 지금 완전히 비싼 값에 팔 수 있게 된 거죠. 뉴스 보면 이런 상황을 재고평가이익이라는 엄청 어려운 말로 부르는데요. 쫄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예전에 싸게 사서 창고에 넣어둔 물건, 즉 재고의 가치가 시장에서 갑자기 엄청 뛰어올라서 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내 재산이 확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깜짝 이익을 뜻해요. 그러니까 팩트는 이겁니다. 정유사들이 기름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창고에 있던 기름 가격이 시대적 상황 때문에 우연히 올랐다는 뜻이죠. 완전 운수대통한 거예요. 우리 학교 축제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축제 부스에서 팔려고 한 달 전에 초콜릿을 1,000원 주고 100개를 사서 서랍에 딱 넣어뒀어요. 근데 웬걸? 갑자기 전 세계 카카오 농장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초콜릿 가격이 4,000원으로 폭등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서랍에 있던 1,000원짜리 초콜릿 꺼내서 친구들한테 4,000원에 팔았습니다. 순식간에 돈 엄청 벌었겠죠? 지금 정유사들이 낸 5조 원 수익이 딱 이 초콜릿 축제 대박이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운이 진짜 좋았던 거죠. 세 번째 챕터, 기름값에 걸린 브레이크,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5조 벌고 신나하던 정유사들에게 갑자기 반전이 찾아옵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갑자기 이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정부가 최고 가격제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별거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주유소랑 정유사들한테 자, 기름값 너무 비싸면 우리 국민들 생활하기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기름값이 뛰어도 우리나라에선 우리가 정해준 가격표 이상으로는 절대 비싸게 팔지 마세요 하고 브레이크를 딱 건 거예요. 서민들 경제 부담 줄여주려는 아주 선하고 좋은 의도의 정책이죠. 그런데 정유사들 입장에선 이때부터 상황이 엄청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챕터, 겉으로는 흑자, 속으로는 적자. 이제 텅 빈 창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아주 가혹한 현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다시 초콜릿 축제로 돌아가 봐요. 여러분이 서랍에 있던 싼 초콜릿 다 팔아서 기분 최고조잖아요. 근데 내일 부스 또 열려면 도매상에서 초콜릿 새로 사와야겠죠? 근데 이제 도매상도 초콜릿을 4,000원에 판대요. 정유사들이 빠진 함정이 딱 이겁니다. 아주 치명적인 3단계 콤보를 맞게 되는데요. 창고에 있던 싼 기름은 1분기에 다 팔아치웠어요. 이제 공장 계속 돌리려면 지금의 그 비싼 원유를 중동에서 사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비싸게 사와서 우리나라에 팔려고 하니까 아까 말한 그 최고 가격제 때문에 내 맘대로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하니까 어라? 물건을 팔면 팔수록 내 돈을 까먹는 마법의 적자 굴레에 빠져버린 거죠. 그 결과로 나타난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3조 원. 최고 가격제 시작되고 나서 정유 4사가 기름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서 쌓이고 있는 손실액이 벌써 3조 원을 넘어섰을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1분기에 5조 원 벌어넣었다고 샴페인 터트릴 뻔했는데 뒤로는 밑빠진 독처럼 3조 원이 줄줄 새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환장을 누르시죠. 이걸 주 단위로 쪼개보면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 와닿습니다. 무려 일주일에 5천억 원. 여러분, 일주일에 5천억 원씩 공중으로 분해돼서 날아간다고 상상해보세요. 1분기에 벌어놓은 그 어마어마한 5조 원이 마치 한여름 땡볕에 내놓은 아이스크림처럼 무서운 속도로 줄줄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정유사들이 왜 초상집 분위기인지, 왜 울상을 짓는지 이제 확실히 감이 오시죠? 실제 뉴스에 나온 정유업계 관계자 인터뷰를 보면요. 그 답답한 심정이 막 여기까지 느껴져요. 원래 정부도 최고 가격제를 하면서 너희 기업들 손해보는 건 우리가 나중에 어느 정도 채워줄게 라고 약속은 했거든요. 근데 언제, 어떻게, 얼마나 보상해줄 건지 그 명확한 기준이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정유사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세금을 써야 하니까 당연히 엄청 신중해야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적자 나서 회사 거덜나게 생겼으니 미칠 노릇이고 진짜 양쪽 다 입장이 이해가 되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챕터 5. 이 대박은 과연 신기루로 변할 것인가? 다가오는 2분기의 위기입니다. 안타깝게도 1분기의 대박은 사막 한가운데서 목마른 사람한테만 보이는 가짜 오아시스, 즉 신기루처럼 훅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표 한번 볼까요? 1분기엔 창고에 있던 싼 원유랑 전쟁으로 폭등한 비싼 시장가가 만나서 5조 원이라는 환상적인 잭팟이 터졌죠. 운이 따라졌어요. 근데 2분기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이제 새로 사온 비싼 원유로 기름 만들어 파는데 정부의 최고 가격제에 꽉 막혀버렸죠. 이건 수학적으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막대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아주 차갑고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싹 한번 정리해볼까요? 2분기 정유업계 앞에는 아주 무서운 시한폭탄 3개가 째깍째깍 볼라가고 있습니다. 첫째, 비싸게 사온 원유 창구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날아오기 시작한다는 거. 둘째, 그걸 막아주기로 한 정부 보상은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거. 그리고 셋째, 이거 진짜 제일 무서운 건데요. 만약 중동에서 내일 당장 평화롭게 휴전이 딱 성사된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선 무조건 좋은 일이죠. 근데 정유사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서 창고에 꽉꽉 채워둔 원유 가치가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는 어마어마한 재고평가 손실 폭탄을 정통으로 맞게 됩니다.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쫙 파헤쳐본 정유업계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겉보기엔 5조 원이라는 화려한 돈잔치 같았지만 무대 뒤편으로 가보니까 비싼 원자재 값과 정부의 가격 통제 사이에서 끙끙 앓고 있는 산업의 씁쓸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서민들의 지갑을 지키려고 나선 정부의 선한 노력, 그리고 그로 인해 막대한 적자를 떠안고 있는 기업. 이 복잡하고 어려운 퍼즐 속에서 과연 정유사들이 보여준 5조 원은 진짜 그들의 튼튼한 실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와 운이 만들어낸 거대한 신기루였을까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으로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쉬운 설명 여기서 딱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여러분 혹시 경제 뉴스나 기업 소식 보다가 이 회사가 갑자기 거길 왜 사지? 하고 고개 갸우뚱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볼 소식이 딱 그렇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그 엄청난 바이오 거인 셀트리온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셀트리온이 최근에 프랑스에 있는 112년 된 동네 헬스케어 브랜드를 통째로 사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최첨단 바이오 기술을 다루는 한국 회사가 저 멀리 프랑스의 오래된 로컬 브랜드를 샀다? 겉보기엔 진짜 뜬금없는 조합 같잖아요. 하지만 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기가 막힌 치밀한 재산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흥미진진한 기업들의 전략 게임, 경제 하나도 모르는 중학교 2학년 학생도 아하! 하고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차근차근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상상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진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세상에서 제일 빠르고 제일 멋진 스포츠카를 딱 만들었다고 쳐보죠. 근데 웬걸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이 차가 달릴 수 있는 포장도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울퉁불퉁한 흙길 뿐이면 어떨까요? 아무리 끝내주는 차를 만들어도 결국 차고지에만 처박혀 있어야겠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도로, 달릴 수 있는 길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꼭 붙잡아 두세요. 셀트리온이 대체 왜 뜬금없이 프랑스 동네 브랜드를 샀는지 그 진짜 이유를 단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마법의 열쇠가 바로 이 동네 고속도로 비유거든요. 그럼 이 놀라운 인수합병의 디테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에 프랑스 현지 법인을 통해서 지프레라는 기업의 지분을 인수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0%입니다. 그냥 발만 살짝 걸친 게 아니라 회사를 아예 통째로 끌꺽 사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회사를 통째로 사면 자기들 이름으로 간판부터 확 바꾸잖아요. 근데 셀트리온은 지프레라는 원래 브랜드 이름을 그대로 놔뒀어요. 게다가 현지에서 일하던 70여 명의 직원들도 한 명도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다 품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내 돈 주고 샀는데 왜 내 이름을 안 걸까? 궁금하시죠? 그럴 만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대체 그 지프레라는 회사가 뭐길래 셀트리온 같은 대기업이 이름까지 살려가면서 통째로 샀을까? 셀트리온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거대한 움직임을 보일 때는 다 그만한 엄청난 가치가 숨어있는 법이거든요. 이 회사가 가진 그 진짜 찐 가치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지프레가 걸어온 역사를 살짝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12년. 네, 맞습니다. 지프레는 뭐 어제 오늘 생긴 뻔한 스타트업이 아니에요. 무려 1912년, 그러니까 110년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진 프랑스의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서 100년 넘게 장사를 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프랑스 사람들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부터 감기 걸리거나 어디 아플 때마다 늘 곁에 있었던, 일상 속에 완전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런 친숙한 브랜드란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동네역에 항상 있는 아주 오래되고 믿음직한 터줏대감, 단골 약국, 딱 그런 든든한 느낌인 거죠. 근데 단순히 오래되기만 했다고 샀을 리는 없겠죠. 지프레가 가진 진짜 무시무시한 무기는 바로 이 압도적인 숫자들에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전역에 있는 9,000개가 넘는 약국, 그리고 800개가 넘는 병원에 자기들 물건을 쫙 깔아놓을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스포츠카 비유하면서 도로를 꼭 기억하시라고 했던 거 생각나시죠? 셀트리온은 그냥 낡은 회사를 산 게 절대 아닙니다. 프랑스라는 거대한 나라의 구석구석, 모든 동네마다 이미 시원하게 빵빵 뚫려 있는 거대한 유통 고속도로를 그야말로 통째로 사들인 거예요. 이게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경제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물건을 만들어도 결국 그걸 사줄 사람 손에 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 맞습니다. 기술력 장난 아니죠? 하지만 그 좋은 약들을 비행기에 싣고 가서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 툭 떨어뜨려 놓는다고 그 약이 알아서 환자들 집으로 걸어가나요? 아니거든요. 결국 동네 약국, 동네 병원이라는 실핏줄 같은 동네길을 거쳐서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 손을 타야만 진짜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상황이 아주 재밌어집니다.
이제 셀트리온은 프랑스 전역의 9,000개 약국으로 이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물류고속도로의 진짜 주인이 됐어요. 내 맘대로 차를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셀트리온 회장님이라면 이 뻥 뚫린 고속도로에 도대체 무슨 트럭들을 띄워서 어떤 물건을 팔아치우고 싶으실까요? 예전처럼 엄청 비싸고 복잡한 약들만 꽉꽉 채워서 보낼까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비장의 무기가 준비되어 있는 걸까요? 자, 셀트리온의 작전이 여기서 확 바뀝니다. 원래 셀트리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주 복잡한 기술이 들어간, 그래서 가격도 엄청 비싼 바이오시밀러라는 무거운 약들이 주로 생각나시죠? 그런데 이번 지프레 인수로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들을 한번 보세요. 완전 다릅니다. 생리식염수, 치아미 백제, 영유아용품 같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 쓰는 아주 친숙한 물건들이 들어왔어요. 게다가 앞으로는 화장품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까지 이 고속도로에 태워서 팔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무겁고 어려운 약에서 가볍고 친숙한 일상용품으로 라인업이 확 넓어진 거죠. 여기서 혹시 OTC나 제네릭 같은 어려운 단어들 때문에 흠칫하셨다면 걱정 마세요. 제가 완전 쉽게 풀어드릴게요. OTC는 진짜 별거 아닙니다. 우리 머리 아프거나 소화 안 들 때 굳이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처방전 안 받고 그냥 동네 약국 가서 약사님 두통약 하나 주세요 하고 바로 살 수 있는 약들 있죠. 그게 다 OTC예요. 제네릭은 특허가 끝난 오리지널 약을 성분 똑같이 만들어서 좀 더 싸게 파는 이른바 복제약이고요. 한마디로 셀트리온은 이제 큰 병원에서 링거로 맞는 무거운 약만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퇴근길에 쓱 들러서 쉽게 집어들 수 있는 동네 일상템 시장까지 싹 다 먹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의문이 하나 딱 떠오르셔야 합니다. 아니, 물건 팔 나라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그리고 왜 하필 프랑스에서 이런 일상약품들의 열을 올리는 거지? 맞습니다. 그냥 우연히 프랑스가 좋아서 간 게 절대 아니에요. 이 타이밍의 뒷배경에는 셀트리온을 웃음짓게 만든 아주 기가 막힌 프랑스의 국가적 상황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이게 진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프랑스의 대체 조제라는 정책인데요. 이름이 좀 딱딱하죠? 쉽게 상황극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프랑스 정부라고 쳐보세요. 국민들이 아프면 나라에서 건강보험으로 약값을 엄청 대줘야 되는데 의사들이 맨날 비싼 오리지널 약만 처방하면 나라 곳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덜나겠죠?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약사들한테 등 떠밀면서 이렇게 장려하는 겁니다. 야, 의사가 비싼 오리지널 약 처방해줬어도 그거랑 성분 똑같고 훨씬 싼 복제약 있으면 약국에서 알아서 그 싼 약으로 바꿔서 환자한테 팔아라. 이걸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감이 딱 오시죠? 프랑스 정부가 앞장서서 셀트리온 같은 회사가 파는 싸고 품질 좋은 약을 팔아치우라고 멍석을 쫙 깔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게임으로 치면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완벽한 치트키를 쓴 거나 다름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나서서 비싼 약 말고 싸고 성분 같은 약으로 팍팍 바꿔 팔아라 하고 약국들을 막 쪼고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잖아요. 딱 그 순간에 셀트리온이 프랑스 전역 9,000개 약국으로 바로 꽂히는 다이렉트 고속도로를 자기 돈 주고 딱 사버린 겁니다. 이제 셀트리온은 뭐만 하면 되냐고요? 자기들이 만든 질 좋고 가성비 끝내주는 약들을 트럭에 가득 실어서 새로 산 고속도로를 타고 약국들에 쫙 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와, 진짜 타이밍이랑 전략, 몰입을 탁 치게 되지 않나요? 셀트리온의 머릿속에 있는 마스터 플랜은 그냥 프랑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단계별 작전이 있어요. 1단계로 이번에 지프레를 인수해서 동네 약국이라는 든든한 꿀벌통을 차지했죠. 2단계는 거기서 바이오 약품뿐만 아니라 생리식염수 같은 일상템들까지 왕창 팔면서 프랑스 안에서 쏠쏠하게 현금을 긁어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3단계, 여기가 진짜 무서운 곳인데요. 프랑스에서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친 이 유통망과 노하우를 무기 삼아서 바로 옆 동네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전체로 이 고속도로를 쫙쫙 연장해 나가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아주 현실적이고 살짝 뼈 때리는 질문 하나 해볼게요. 남의 나라, 그것도 100년이 넘은 회사를 통째로 사고 유럽 전체의 유통망을 깐다? 이거 다 돈이잖아요.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돈이 필요할 텐데 아무리 머릿속에 기가 막힌 전략이 있어도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럼 과연 지금의 셀트리온은 이 무시무시한 쇼핑을 감당할 만큼 지갑이 두둑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돈 엄청나게 많습니다. 올해 1분기 성적표가 그걸 아주 시원하게 증명해주고 있죠. 단 3개월,
1년도 아니고 딱 3개월 동안 벌어들인 매출이 무려 1조 1,450억 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떼고 순수합에 남긴 영업이익만 3,219억 원입니다. 이 회사가 생긴 이래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로 돈을 많이 긁어모은 신기록이에요. 1조라는 돈 사실 일상에선 잘 안 와닿으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100만 원씩 꼬박꼬박 2,70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프랑스 쇼핑은 돈 쪼들리는데 무리하게 빚내서 한 도박이 절대 아닙니다. 현금이 넘쳐나는 거인이 돈을 더 쓸어 담으려고 아주 철저하게 계산기 다 두드려보고 던진 여유로운 승부수라는 거죠. 워낙 기세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 주식시장이나 경제계에서는 벌써부터 이런 찌라시, 아니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야, 셀트리온 올해 진짜 이대로 가면 연매출 5조 원 그냥 뚫는 거 아니야? 하고요. 회사가 이렇게 미친 듯이 현금을 벌어들이고 굴리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이번 지프레 인수처럼 내일 당장 세상을 또 한 번 발칵 뒤집어 놓을 어마어마한 깜짝 쇼핑을 언제든지 또 터뜨릴 수 있는 힘과 체력을 완벽하게 갖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을 요약해주는 게 바로 셀트리온 관계자의 이 당당한 인터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프랑스 정부 대체조제 정책 노리고 약구 영업력 확보한 거 맞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뒤에 붙은 말이죠. 여기서 만족 안 하고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해외 기업들 계속 사냥하겠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선포를 한 겁니다. 보드게임으로 치면 자본력 빵빵한 플레이어가 노른자 위 땅들만 쏙쏙 사 모으면서 판 전체를 장악해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거침없는 확장 정말 쉽게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국의 바이오 거인 셀트리온이 도대체 왜 112년이나 된 프랑스의 동네 브랜드를 샀는지, 그 겉보기엔 뜬금없어 보이던 뉴스 이면에 얼마나 기가 막힌 유통 고속도로의 마법과 국가 정책이라는 치트키가 숨어 있었는지 함께 파헤쳐봤습니다. 어떠세요? 처음엔 고개가 갸우뚱했던 소식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훨씬 더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빵빵한 돈통을 차고 프랑스라는 유럽의 핵심 도로를 장악해버린 이 거인. 과연 다음번엔 지구촌 어느 나라로 날아가서 또 한 번 깃발을 꽂게 될까요? 기업들의 쩐의 전생, 알고 보면 진짜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앞으로 들려올 셀트리온의 다음 행보를 다 같이 기대해보면서 오늘 중대한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파헤쳐 볼 건데요. 혹시 엄청 기대하던 대작 게임이 드디어 출시됐을 때 그 두근거리는 기분 아시나요? 맨날 가던 동네 백화점이 갑자기 거대한 레벨업을 해서 완전 새로운 게임 맵으로 변신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쇼핑의 중심,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퀘스트 존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 꿀잼 배경을 싹 다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딱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 따라가서 하품만 쩍쩍 하던 지루한 백화점 한가운데에 툭 떨어졌는데 어라? 거기가 갑자기 스릴 넘치는 방탈출 게임장이 된 거예요. 옷이나 화장품만 구경하던 곳이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미션을 깨고 보상을 얻어내는 거대한 액션 게임 속 던전으로 확 바뀐 거죠. 와, 생각만 해도 진짜 귀가 번쩍 뜨이지 않나요? 사실 코로나 시기 동안 명동이라는 이 거대한 게임은 잠시 일시정지 상태였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웬걸? 게임이 다시 시작되자마자 엄청난 기록이 터졌습니다. 바로 작년까지 이 명동 봄축제를 즐긴 플레이어, 즉 누적 방문객 수가 무려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라니 진짜 장난 아니죠? 타임라인을 쭉 한번 볼까요? 2023년에 멈춰있던 게임이 다시 싹 켜지면서 명동 상권이 부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레벨업을 거듭하더니 작년에 100만 명의 플레이어를 싹 모았고요. 드디어 2026년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강북 최대의 봄축제인 2026 롯데타운 명동 페스티벌이라는 완전 역대급 스케일의 메인 이벤트가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레벨, 메인 퀘스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유통업계 최초로 국내 최고 방탈출 계획사인 키스케이프랑 손을 딱 잡고 1층에 완전 새로운 K 방탈출 게임을 만들었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몰입형 리테일 퀘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백화점이 그냥 물건만 달랑 파는 RPG 게임 속 아이템 상점에서 벗어나서 방문객이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브랜드를 체험하는 테마파크로 변신한 거예요. 게다가 이번 퀘스트 배경은 진짜 독특하게도 한약방 사우나 콘셉트랍니다. 완전 신박하죠? 전체 맵 구조를 한번 싹 훑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총 4개의 방을 깨야 하는데요. 1단계는 K-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꾸민 사우나 욕실, 2단계는 엄청 힙한 K-패션 브랜드 이미스의 라커룸, 그리고 3단계는 여러분도 무조건 아는 그 모바일 게임 운빨 존만겜의 휴게실입니다. 이 3단계를 다 클리어해야만 마지막 4단계인 히든룸의 문을 열 수 있는 구조예요. 룰은 아주 심플합니다. 각 방에 숨겨진 미션을 쫙쫙 풀고 마지막 히든룸을 딱 열어젖히면 끝! 마치 엄청 어려운 던전을 깼을 때처럼 미션에 성공한 플레이어들한테는 현실 세계의 한정판 전리품, 즉 아주 특별한 기념품이 선착순으로 딱 주어집니다. 이거 완전 치열한 눈치 싸움이랑 스피드가 생명이겠죠? 메인 퀘스트 다 깼다고 끝이냐고요? 에이, 섭섭하죠. 레벨 3 숨겨진 보물과 사이드 퀘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동 일대 전체 맵 곳곳에 진짜 꿀잼 미니게임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광장에 있는 3m짜리 거대한 큐브 포토존에서 인증샷 찰칵 찍고, 롯데 계열사들이 총출동한 LTM 마켓 구경하고, 또 엄청 힙한 커피 한약방 팝업 스토어도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식품관에 가면 무려 800곳의 김밥집을 돌아다닌 유튜버 김밥대장의 연평도 꽃게장 김밥을 맛볼 수 있는 엄청난 사이드 퀘스트도 있어요. 9층에선 운빨 존만개 굿즈 팝업이 열리고요. SNS 미션까지 깨면 사우나 콘셉트의 젤리랑 소금빵 디퓨저가 된 특별 키트도 득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 나갑니다. 집중해보세요. 옛날 백화점은 그냥 원하는 아이템만 딱 싸고 바로 나가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백화점은 게임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 찍으면서 몇 시간이고 쭉 머무르는 곳으로 완전히 진화한 겁니다. 플레이어들이 이 사이드 퀘스트들을 깨느라 백화점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고 간식도 사 먹고 한정판 굿즈도 사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이 거대한 테마파크 속에 숨겨진 진짜 경제학의 비밀이에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보스전입니다. 바로 경제적 하이스코어 달성이죠. 생각해보세요. 백화점이 왜 이렇게 막대한 돈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공간을 거대한 게임장으로 확 바꿨을까요? 바로 재미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 그리고 K문화에 열광하는 글로벌 외국인 관광객들을 싹 다 끌어모으기 위한 엄청난 경제 전략인 겁니다. 이 전략이 얼마나 기막히게 통했는지 데이터가 증명해주는데요. 작년에 외국인 매출이 약 40% 성장했는데 이 K 콘텐츠 방탈출 전략을 딱 내세운 올해 1분기에는 무려 92%나 껑충 뛰었다고 해요. 와, 차이 진짜 엄청나죠? 무려 92%라니? 이 기록적인 하이스코어는 백화점을 놀이터로 싹 바꾸는 게이머 전략이 경제적으로도 완벽하게 대성공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억지로 물건을 사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그냥 즐겁게 놀게 만들었더니 매출이라는 엄청난 보장이 폭발적으로 확 따라온 거죠. 그래서 롯데백화점 김준세 브랜딩 부문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본점이 글로벌 K 콘텐츠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요. 즉, 명동이라는 공간의 최종 진화 형태는 단순히 옷이나 화장품을 파는 쇼핑몰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K-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기기 위해 몰려드는 세계적인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란 뜻입니다. 단순히 물건만 사던 곳에서 거대한 퀘스트를 깨며 모험을 즐기는 글로벌 놀이터로 완벽하게 레벨업한 명동 롯데백화점. 오늘 파헤쳐본 이 백화점의 경제적 진화 스토리, 진짜 게임만큼이나 흥미진진하지 않았나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만약 여러분이 다음 백화점 방탈출 게임의 기획자가 딱 된다면 어떤 K 콘텐츠를 주제로 던전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만의 그 기발한 아이디어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이슈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특히 요즘 핫한 테크 소식이나 경제, 그리고 게임 좀 좋아하시는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오늘 아주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자, 지금 당장 여러분이 뚫어져라 보고 있는 그 스마트폰 화면 있잖아요. 이게 그냥 평범한 유리 조각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영토를 뺏고 빼앗기는 아주 피 튀기는 서바이벌 디펜스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치열한 방어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다들 지금 손에 있는 스마트폰 한번 쓱 내려다 보실래요? 화면 색감 진짜 쨍하고 선명하잖아요. 그 프리미엄 OLED 화면, 도대체 어느 나라 팀이 만든 기술일까요? 한국일까요? 아니면 요즘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는 중국일까요? 우리가 매일 카톡하고 릴스 넘겨보는 이 얇은 화면 뒤에서는요, 사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국가들이 서로 점유율을 뺏어오려고 엄청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이 게임에서 진짜 승기를 잡고 있는지 데이터로 확실하게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엄청난 숫자부터 볼까요? 1억 9천만. 감이 좀 오시나요? 이게 올해 딱 1분기, 그러니까 단 3달 동안 전 세계에 쫙 풀린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의 총합입니다. 1억 9천만 대라니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스케일이죠? 스마트폰 시장판이 얼마나 거대한지 이 숫자 하나로 그냥 종결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해 보이는 숫자 뒤에는 사실 아주 무시무시한 진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방금 본 그 1억 9천만 대라는 수치가요, 알고 보면 작년 이맘때랑 비교했을 때 무려 12%나 깎여나간 결과라는 겁니다. 와, 게임으로 치면 진짜 맵 전체에 엄청난 광역 디버프가 걸린 거예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전체에 갑자기 빙하기가 닥치면서 맵 안에서 뛰고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 체력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도대체 1분기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출하량의 마이너스 12%라는 이렇게 뼈아픈 데미지가 훅 들어온 걸까요? 이 디버프의 원인 아주 쉽게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생산 조정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만들려면 화면만 띡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도 완전 필수템이죠. 근데 최근에 이 메모리 부품값이 진짜 미친 듯이 훅 뛰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1분기가 원래 사람들이 폰을 막 새로 바꾸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완전 비수기죠. 그러니까 폰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부품값 너무 비싼데 폰 찍어내는 속도 좀 줄이자 하면서 제작 속도를 늦춘 거예요. 폰을 덜 만드니까 거기에 들어갈 OLED 화면 주문량도 자연스럽게 확 줄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 살벌한 글로벌 디버프 속에서 각 팀들은 과연 어떻게 버텼을까요? 한국 팀이랑 중국 팀 성적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똑같이 마이너스 공격을 맞았는데 중국 팀은 17%나 깎이면서 그야말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출하량이 뚝 떨어진 거죠. 근데 우리 한국 팀을 한번 보세요. 데미지를 딱 7% 선에서 깔끔하게 끊어냈습니다. 와, 방어력 진짜 장난 아니죠. 완전히 철벽 실드 켜고 중국 팀보다 데미지를 2배 넘게 더 받은 겁니다. 원래 진짜 실력은 다 같이 힘들 때 나오는 법이잖아요? 한국 팀이 어떻게 이 거센 공격을 튕겨내고 굳건히 버틴 건지 맵 컨트롤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가 1분기 OLED 시장이라는 전장의 현재 영토 지도인데요. 저기 저 압도적인 파란색 영역, 눈에 확 들어오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예요. 전체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44.4%를 딱 차지하면서 흔들림 없는 1위, 완전 MVP 폼을 뽐내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 전체가 12%나 쪼그라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엄청난 악재 속에서도 오히려 작년보다 자기 영토를 소폭 늘리면서 지배력을 더 단단하게 다졌어요. 진짜 방어전의 정석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팀을 강력하게 쫓아오던 중국팀 진영은요, 지금 살짝 멘붕 상태입니다. 꽤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중국 1, 2위인 BOE랑 비전옥스는 그래도 어떻게든 방패 들고 악착같이 버티고는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플레이어들, 티안마나 TCL 같은 곳은 체력이 팍팍 깎여 나가고 있습니다. 티안마는 12%대에서 9%로, TCL은 거의 10%에 가깝다가 7%대 중반으로 영토를 순식간에 잃어버렸어요. 중국 패널 업체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출하량을 줄여야만 하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여실히 증명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팀의 또 다른 든든한 서브에이스를 만나보셔야죠. 바로 저 9%의 주인공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작년 1분기만 해도 7.6%였는데 다들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무려 1.4%포인트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면서 9%로 아주 깔끔하게 레벨업을 해냈습니다. 물론 시장 전체가 비수기라 예전보다 출하량 자체는 살짝 줄었지만 전체 파이에서 자기가 차지하는 지분, 즉 영토는 확실하게 굳힌 거예요. 맵의 한 축을 아주 안정적으로 꽉 장악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다음 스테이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하반기 패치노트를 싹 한번 훑어볼게요. 업계 자료에 따르면요, LG 디스플레이가 이번 하반기에 아주 어마어마한 전설급 무기를 하나 장착한다고 합니다.
바로 애플의 신작 아이폰 18 시리즈에 들어갈 패널이라는 엄청난 아이템이죠. 시장에서는 메모리 가격 오르는 디버프가 하반기에도 좀 남아있더라도 이 아이폰 18 패널 물량만큼은 이전 모델보다 훨씬 빵빵하게 터져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올해 연간 전망이 매우 밝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팀 이제 단순한 방어를 넘어서 아주 시원하고 확실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 어떠셨나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 거시경제 움직임이나 부품 가격 이야기가 결국 돌고 돌아서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차지하기 위한 엄청난 전투랑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일단 무시무시한 디버프 속에서도 훌륭한 방어력으로 우리 영토를 잘 지켜냈고 이제 강력한 신무기를 챙겨들고 하반기 전투를 준비 중입니다. 당장 내일 여러분이 스마트폰 화면을 탁 켤 때 이 보이지 않는 기술 전쟁의 승자가 누구일까 하고 한 번쯤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과연 다음 스테이지에서도 한국 디스플레이가 흔들림 없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자, 여러분, 뻔하고 지루한 오프닝은 과감하게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가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미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거는 아주 기막히고 흥미로운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거대한 구조물들에 대해 이야기해볼 거예요. 경제용어, 복잡한 공학, 하나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준비되셨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해 볼까요? 챗 GPT같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대한 AI 두뇌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까요? 방대한 데이터? 아니면 최첨단 반도체 칩? 에이,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전기예요. 그것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 말이죠.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 할수록 이 막대한 전기를 실어 나르는 길이 상상 이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086억. 와, 진짜 감도 안 올 정도로 엄청나게 긴 숫자죠. 이게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일진전기라는 우리나라의 한 회사가 최근에 터트린 잭팟 계약의 규모입니다. 무려 1086억 원이라니 중학교 교실 하나를 10,000원짜리로 꽉 채우고도 남을 엄청난 돈이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팔았길래 이렇게 거대한 돈을 벌어들인 걸까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바로 그 거래의 정체예요. 이 막대한 돈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 싱가포르 전력청에서 나옵니다. 싱가포르가 일진전기에게서 초고압 전선이라는 걸 사가면서 1,086억 원짜리 서명의 도장을 쾅 찍은 겁니다. 초고압 전선, 이름만 들으면 공사장에 굴러다니는 까만 선 같고 좀 지루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초고압 전선이라는 단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엄청나게 뻥 뚫린 거대한 다차선 고속도로라고 상상해 보세요. 일반 국도에서는 차들이 꽉 막혀서 천천히 가잖아요. 마찬가지요. 집에서 쓰는 얇은 일반 전선으로는 수백만 대의 AI가 동시에 끌어다 쓰는 그 막대한 전기를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가 도시와 데이터 센터 사이를 쌩쌩 엄청난 속도로 막힘없이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전용 고속도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초고압 전선인 겁니다. 싱가포르는 국가의 심장을 뛰게 할 이 거대한 전기 고속도로를 깔기 위해 일진 전기를 딱 선택한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전 세계는 공사 중. 글로벌 전력망 투자가 붐을 이루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싱가포르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번엔 더 큰 숫자, 1,200억 원이 등장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대규모 공사 중이거든요. 다들 앞다투어서 AI 도입하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죠. 이 전기 먹는 하마들을 감당하려고 낡은 전기 시스템을 싹 갈아엎는 중인데 그 프로젝트 중 하나가 캐나다 알버타주에 지어지는 거대 데이터 센터입니다. 일진 전기는 더운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 추운 캐나다에서도 무려 1,200억 원짜리 대형 계약을 또 따낸 거예요. 진짜 글로벌하게 뻗어나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캐나다가 사간 건 고속도로가 아니라 초고압 변압기였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최첨단 톨게이트나 인터체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고속도로를 미친 속도로 달려온 엄청난 전기가 데이터 센터라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이 무시무시한 전기 교통량을 조절해주고 길들여줄 똑똑한 인터체인지가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바로 이 초고압 변압기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다루는 이 엄청난 손과 두 개를 딱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먼저 왼쪽을 보시면 싱가포르에는 1,086억 원어치의 거대한 전기 고속도로를 깝니다. 그리고 오른쪽 캐나다에는 1,200억 원어치의 최첨단 인터체인지를 세우죠. 지구 양쪽 끝에서 전력망 구축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장비들을 연달아 팔아치우면서 글로벌 메가딜을 성사시키고 있는 거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쯤에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든 다 되는 전기 맛집. 도대체 왜 글로벌 거인들은 다들 일진전기에서 주문을 하는 걸까요? 사실 전 세계에 전선이나 변압기 만드는 회사가 한둘이 아닐 텐데 말이죠. 그 이유는 일진전기가 그냥 평범한 식당이 아니라 알아서 척척 다 해주는 마스터 셰프 같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회사들은 고속도로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면 인터체인지 딱 하나만 전문으로 하거든요. 근데 일진전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변압기랑 전선을 다 만드는 데다가 심지어 그 재료가 되는 구리와 알루미늄 선체까지 직접 생산합니다. 텃밭에서 재료 길러서 메인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완벽하게 코스로 뽑아내는 셰프처럼 기초 재료부터 핵심 기계까지 한 번에 다 해결되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갈 필요 없이 이곳만 믿고 맡기는 겁니다. 회사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의 뚜렷한 자신감이 확 느껴집니다. 초고압 변압기라는 훌륭한 무기랑 초고압 전선이라는 다채로운 메뉴를 앞세워서 해외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압기를 팔면서 성공적으로 뚫어놓은 시장에 자연스럽게 전선도 같이 묶어서 파는 아주 똑똑하고 강력한 성장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밀려드는 주문과 눈부신 성장. 이 모든 게 숫자로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실제로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죠. 8,270억 원. 작년 기준으로 일진전기 전선 부문에만 쌓여있는 수주 잔고입니다. 달러로는 약 5억 5,600만 달러나 되죠. 아까 맛집으로 비유했잖아요. 손님들이 이거 제발 만들어달라고 예약 걸어놓고 선결제한 주문표가 8,270억 원어치나 꽉 차서 대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장 내일 장사 안 될까 걱정할 게 아니라 앞으로 공장불 환하게 켜놓고 쉴 새 없이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아주 든든한 증거죠. 이 든든한 주문들은 결국 시원하게 솟아오른 영업이익으로 증명됩니다. 증권가에서 예측한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요. 무려 508억 원이에요. 작년보다 49.2%나 수직 상승할 거란 예상이죠. 이익이 거의 절반 가까이 점프한 셈입니다. 전 세계가 미래의 전기 고속도로를 짓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고 그게 고스란히 이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이 지표 하나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네요. 자, 오늘 함께 파헤쳐본 전력망 인프라의 세계 좀 흥미로우셨나요? 이제 버스나 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뻗어있는 거대한 송전탑이나 전선들을 우연히 보게 되면 아마 예전처럼 그냥 밋밋한 풍경으로는 안 보이실 거예요. 아, 저 선을 타고 우리가 매일 쓰는 AI, 유튜브, 데이터들이 고속도로 자동차들처럼 쌩쌩 달리고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심지어 그 수천억 원짜리 거대한 고속도로를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 한복판에 척척 세우고 있다는 사실도 참 재밌잖아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세상의 근간을 바꾸고 있는 이 인프라의 매력.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더 흥미롭게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인공지능, 이 AI의 두뇌에 관한 아주 놀랍고도 흥미진진한 스토리입니다. 요즘 뉴스나 유튜브 어딜 가나 AI 이야기뿐이잖아요. 챗 GPT부터 시작해서 혼자서 기가 막힌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심지어 코딩까지 뚝딱 해내는 그 똑똑한 AI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AI가 그냥 허공에서 마법처럼 뿅 하고 작동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똑똑하고 거대한 물리적인 두뇌,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어가면서 그야말로 맹렬하게 계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천재적인 AI의 두뇌를 만드는 일이 아주 거대한 물리적인 한계, 그야말로 거대한 벽에 쾅 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벽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무려 50억 달러짜리 거대한 주방을 차렸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반도체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뛰어들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수십 명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복잡하고 거대한 만찬을 나 혼자서 요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재료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불 조절은 또 얼마나 미세하게 해야 합니까? 게다가 시간은 엄청 촉박하고요. 지금 최고급 AI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이 딱 이렇습니다. 반도체는 그 동그란 실리콘 판 위에 아주 미세한 회로를 그려 넣어서 만드는데요. 이 회로선이 가늘면 가늘수록 칩 하나에 더 많은 기능을 꽉꽉 우겨 넣을 수 있어서 성능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천재 과학자들이 반도체 안의 재료들을 더 작게, 더 얇게 썰고 다져왔단 말이죠. 나노 공정이라는 말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1나노미터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머리카락 굵기의 무려 1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진짜 상상조차 잘 안 가는 크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을 너무너무 얇게 그리다 보니까 이제는 선과 선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전기가 엉뚱한 대로 막 옆으로 새어나가기도 하고 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발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료를 더 이상 얇게 썰래야 썰 수 없을 만큼 아예 원자 크기 수준까지 도달해 버린 겁니다. 칼날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원자보다 얇게 썰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AI 반도체, 벽에 부딪히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시험하는 수준에 이른 이 거대한 벽, 이제는 아무리 뛰어난 천재 기업이라도 혼자서 이 벽을 훌쩍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등판한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입니다. 이름이 좀 길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걱정 마세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요리에 비유하자면요. 이 회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주방기구 및 특수 식재료 장인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반도체라는 엄청난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냅니다. 원자 단위로 재료를 썰어내는 초정밀 레이저 칼, 불순물을 완벽하게 걸러내는 마법의 채반, 그리고 이전에는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합성 조미료, 즉 신소재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한마디로 반도체 공장의 핵심 장비들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절대적인 장비 권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 장인과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두 번째 주인공,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만의 TSMC입니다. TSMC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마스터 셰프라고 할 수 있어요.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엄청난 고객들이 저희 이런 반도체 만들어주세요 하고 레시피, 즉 설계도를 가져오면요. 그걸 딱 받아들고 거대한 공장이라는 주방에서 완벽하게 위탁 생산해내는 파운드리 기업이죠. TSMC는 앞서 말씀드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만든 그 첨단 도구와 재료들을 가져다가 도대체 어떻게 불 조절을 하고 어떻게 재료를 배합해야 수억 개의 반도체를 단 하나도 불량도 없이 똑같은 맛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지 그 공정 노하우를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달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두 회사는 어제 오늘 만난 사이가 아니라 무려 30년 넘게 서로 도구와 요리법을 주고받으면서 협력해온 아주 끈끈한 사이라는 거죠. 두 번째 파트, 최고들의 만남, TSMC와 어플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구장인과 세계 최고의 마스터 셰프가 공식적으로 아주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AI가 발전하는 속도가 정말 미친 듯이 빠르잖아요. 단일 기업 혼자서는 도저히 그 속도에 맞춰서 기술적 한계를 돌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방식을 한번 비교해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과거에는 도구장인이 자기들만의 연구실에 콕 박혀서 새로운 프라이팬을 발명한 다음에 셰프한테 보냈습니다. 그럼 셰프가 요리를 한참 해보고 나서 이거 손잡이가 너무 뜨거운데요? 아니면 코팅이 자꾸 벗겨져요 하고 피드백을 주면 장인이 그걸 다시 가져가서 고쳐서 보내는 시기였죠. 이 과정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씩 걸렸습니다. 연구하는 곳이랑 양산하는 곳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들은 에픽센터라는 곳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도구장인과 셰프가 아예 같은 주방에 딱 서서 프라이팬을 불에 올리는 그 순간부터 함께 요리하면서 실시간으로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산업 전반의 아주 거대한 공동혁신 모델로 진화한 겁니다. 세 번째 주제, 50억 달러짜리 거대한 주방입니다. 자, 그럼 세계 최고의 도구 장인과 셰프가 모여서 실시간으로 요리를 개발한다는 그들의 새로운 아지트, 대체 어디에 생기는 걸까요? 바로 세계 기술의 심장부, 미국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지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건 이 주방의 규모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숫자, 50억 달러 보이시나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조 5천억 원에서 7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죠? 아니, 무슨 주방 하나 차리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냐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반도체를 만드는 그 엄청난 장비들은 기계 한 대당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먼지 하나조차 절대 허용되지 않는 완벽한 무균실, 즉 초극도로 통제된 클린룸을 아주 거대한 규모로 지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50억 달러는 단순한 건물값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미친 듯이 쏟아질 AI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제의 경쟁사조차도 기꺼이 힘을 합치게 만드는 미래를 위한 추고대 공용 슈퍼주방의 진짜 스케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계속 언급되는 이 에픽이라는 멋진 이름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장비, 이퀴먼트와 공정, 프로세스의 혁신, 이노메이션, 그리고 상용화, 커머셜라이제이션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말이 조금 딱딱하게 들리시죠? 아주 쉽게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야, 오븐 만드는 사람이랑 요리하는 사람 다 한 곳에 모여봐. 여기서 혁신적인 요리법 당장 만들고 그걸 식당 손님들 식탁에 올리는 시간까지 확 줄여버리자. 바로 이런 뜻입니다. 초기 연구실에서 막 튀어나온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실제 거대한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완성된 제품이 되기까지 그 중간에서 낭비되는 아까운 시간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아예 0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름인 거죠. 자, 그럼 이 50억 달러짜리 어마어마한 주방에서 과연 어떤 목표 메뉴를 만들어낼까요? 중학교 과학 시간으로 아주 잠시만 돌아가서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고성능 앤드 저전력 칩입니다. 엄청나게 빠르면서 전기는 또 적게 먹는 그야말로 꿈의 반도체죠. 둘째, 차세대 3D 트랜지스터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도체라는 동그랗고 한정된 땅에 1층짜리 단독주택만 계속 짓다 보니까 결국 땅이 꼭 차서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 소자를 아파트처럼 위로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 올려서 성능을 극대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셋째, 이 아파트를 아주 튼튼하게 지으려면 새로운 철근과 콘크리트가 필요하겠죠. 바로 새로운 신소재와 첨단 장비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율과 신뢰성 향상인데요. 쉽게 말해서 100그릇의 요리를 했을 때 중간에 타거나 망치는 요리 단 하나도 없이 100그릇 모두 완벽하고 맛있게 만들어내겠다는 것. 이게 바로 이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CEO 게리 디커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픽 센터를 통해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제조 복잡성에 대응할 것이다. 여러분, 도구 장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반도체 요리는 진짜 너무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재료를 썰고 볶는 순서만 수천 단계에 달하거든요. 이 살인적인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플라이드는 자신들이 만든 최첨단 장비를 마음껏 테스트해보고 심지어 고장도 내볼 수 있는 엄청난 놀이터이자 실험실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도저히 풀리지 않던 물리적인 난제들을 여기서 하나씩 전부 타파해 나가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전보고를 한 셈이죠. 이에 화답하는 마스터 셰프 TSMC 측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TSMC의 부사장 케빈 장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은 재료공학과 공정통합 역량이 핵심이다. 에픽센터 협력이 기술 상용화를 앞당길 것이다.
자, 셰프의 시각에서도 이제는 자신의 훌륭한 요리 솜씨 하나만으로는 이 한계를 넘기 부족하다는 걸 아주 솔직하게 인정한 겁니다. 완벽한 온도 조절 장치, 그리고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식재료가 셰프의 손맛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로 어우러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시대의 속도에 맞춰서 제대로 된 요리를 빠르게 대접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상호 동의인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저 멀리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거인들이 막 6조 원, 7조 원씩 쓰면서 동맹을 맺는 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이 동맹은요, 당장 내일 여러분이 쓰게 될 스마트폰, 조만간 타게 될 자동차,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아주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시간의 압축입니다. 과거의 방식은 기술 하나를 검증하는데 진짜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실험실에서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술이 발명되어도 그게 우리 손에 들려있는 기기에 쏙 들어가기까지는 정말 까마득한 세월이 걸렸단 말이죠. 하지만 이 새로운 동맹체제 안에서는요, 상용화와 대량 생산 속도가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연구실의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거대한 공장을 거쳐서 우리 손에 들어오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지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완벽하게 똑똑한 AI 비서나 스스로 운전하는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현실 속으로 들어오는 날짜가 앞당겨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몇 년씩이나 훅 당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AI 반도체라는 복잡한 요리가 맞닥뜨린 거대한 물리적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도구장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마스터 셰프 TSMC가 굳게 손잡고 만든 50억 달러짜리 거대한 주방, 이픽센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절대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혼자서 끙끙대는 대신 과감하게 서로의 벽을 허물고 거대한 협력을 선택한 이 천재들의 결단, 참으로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장비와 세계 최고의 요리 기술이 단 하나의 주방에서 완벽하게 결합했을 때 이들은 과연 다음번에 우리에게 어떤 믿을 수 없는 마법 같은 AI 반도체를 요리해줄까요? 그 눈부신 진화의 결과물이 앞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즐겁게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